안녕하십니까. 요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구나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중앙아시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 있었죠. 아, 맞아요. 그 고속철도 사업 말이죠. 네, 프랑스, 일본, 중국 이런 쟁쟁한 나라들을 다 제치고 바로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달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열차 몇 대 팔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과정이 아주 특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니었죠. 기술과 또 마음을 나눈 뭐랄까 진정한 협력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 진정한 협력.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오늘 그 감동적인 이야기 좀 자세히 풀어봐야겠습니다. 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즈베키스탄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스페인 고속열차, 탈고라고 하죠. 네. 그걸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네. 처음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겠죠. 선진국 되는 건가 하고. 그럼요. 하지만 곧바로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핵심 기술은 철저하게 비밀이었고요. 아주 사소한 고장이 나도 우즈벡 기술자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모든 정비를 스페인 본사에만 의존해야 했다는 거네요. 이건 뭐 기술적으로 완전히 종속되는 거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기술 총괄 책임자였던 분의 사무실에 사진 3장이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처음엔 기대에 부풀었다가 점점 당혹스러워하고 나중엔 거의 체념하는 그런 표정 변화. 아, 그 사진 이야기가 참 상징적이네요. 그 경험 때문에 이번 새로운 고속철 사업에서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정말 기술을 함께 배우고 같이 성장할 진짜 파트너를 원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슈켄트 누쿠스 1300km 노선 사업은 경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프랑스, 일본, 독일, 중국,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뛰어들었죠. 각자 자기네 기술이 최고다, 성능이 제일 좋다 이렇게 내세웠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자기들 시스템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는 핵심 기술은 절대 안 된다. 일본은 우리 시스템 관리받아라. 뭐 이런 식이었죠. 독일은 운영만 해주겠다. 중국은 조건은 좋아 보이는데 결국엔 좀 종속적인 계약이었다고요? 네, 바로 그때 우리 한국의 현대로템이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 겁니다. 우선 우리 KTX 이음 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의 그 혹독한 사막 기후, 특히 모래폭풍 같은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달린다는 걸 현지 맞춤형 테스트 결과로 딱 보여줬어요. 투명하게. 단순히 우리 열차 좋아요가 아니라 당신네 땅에서도 이렇게 잘 달려요. 이걸 증명한 거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을 포함한 제안이었다면서요? 네, 핵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당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윤도현 박사님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가르쳐줄게가 아니라 우리 같이 배우고 성장합시다. 이런 자세였어요. 아, 자세가 달랐군요. 네, 설계 도면은 물론이고 핵심 기술까지 공유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우즈베키스탄이 나중에는 스스로 고속열차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진심을 전달한 거죠. 기술 자립을 돕겠다는 약속,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하죠. 우즈벡 기술자 40명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파격적이었다고요? 네, KTX 이음을 그냥 통째로 다 분해해서 속속들이 다 볼 수 있게 했답니다. 당시 아크람 베키예프라는 엔지니어가 그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면서요.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다 열어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 더해서 우즈벡 기술자들이 자기네 나라 환경, 그 사막 기후에 대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을 존중하고 실제 설계 개선에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같이 설계하고 그 기여를 인정해서 아크람 엔지니어 이름을 설계자에 같이 올려주기까지 했어요. 와, 공동 설계의 이름까지. 이건 뭐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 준 거네요. 네, 핵심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까지 공개해서 나딘 아바소바라는 여성 엔지니어가 직접 자국어 UI를 개발할 수 있게 지원했고요. 심지어는 그 고속열차 차체 만드는 강철 있잖아요. 네네. 그 배합 비율, 이건 정말 핵심 기밀 중의 기밀인데 그것까지 공유하면서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죠. 이야, 정말 놀랍네요.
그 정도면 뭐 거의 우리 기술 다 가져가세요 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 정말 상대를 믿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즈벡 기술자들도 우리가 진짜 주인이구나.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자부심이 엄청났겠네요. 마침내 타슈켄트에 첫 열차가 도착했을 때 그 열차에 우리 손으로 달린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운행할 때는 에어컨 성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예상 못한 부품 소모 같은 문제도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문제들을 우즈벡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공유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는 겁니다. 스스로요. 와, 그게 진짜 기술 이전의 효과군요.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추게 된 거니까요. 그 혹독하다는 카라칼팍스탄 사막 구간 시험 운행도 성공하고 정식 개통 후에는 정시율이 98.7%, 거의 완벽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열차 사와서 굴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지 환경에 맞춰서 기술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죠. 이제는 우리의 기술이다. 기술 종속의 아픔을 딛고 마침내 자립을 이룬 우즈벡 엔지니어들의 이 한마디,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수주 성공 사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 진심으로 다가가서 상대방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우리 한국식 파트너십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열차가 그 광활한 사막을 힘차게 가로지르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앞으로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결국 기술을 넘어서 함께 성장한다는 이 마음, 이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저도 똑같거든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미드 나자르벡,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기술총괄 위원장입니다. 제 사무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3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하곤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말이죠. 첫 번째 사진은 2012년 스페인의 고속열차가 처음 타슈켄트에 도착하던 날 찍은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두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고속철 시대다. 은색으로 반짝이던 탈고 열차가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마치 선진국 진입의 상징 같았거든요. 저도 그날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간 낡은 소련식 기차만 보다가 처음으로 진짜 현대식 고속열차를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면 정말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시 철도부 장관님도, 시민들도, 언론도 모두 흥분해 있었죠. 드디어 우즈베키스탄도 세계 수준의 철도를 갖게 됐다면서요. 열차 내부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가죽 시트, 개인용 모니터, 조용한 엔진 소리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함 뒤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을 말이죠. 두 번째 사진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찍은 것입니다. 그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만 문제도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고산지대와 사막을 넘는 구간에서 과열과 소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비 불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처음 문제가 생긴 건 여름이었습니다. 기온이 45도를 넘나드는 어느 날, 열차가 사막 한복판에서 멈춰섰어요. 에어컨이 고장 난 거였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달려갔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마치 요새처럼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스페인 본사에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열차인데 우리 기술자들은 접근도 못하다니요. 작은 이상만 생겨도 스페인 본사 기술자 호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부품은 기밀이란 이유로 도면도 없이 배송되었고 매번 수주식 지연되는 수리 때문에 운행 스케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 참담한 건 우리 기술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30년간 기차를 만지고 고쳐온 베테랑들이 속수무책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위원장님, 우리가 뭘 배웠나요? 우리는 그냥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산 게 아니라 의존을 계약한 셈이었어요.
매달 정비비는 올라갔고 부품 교체 비용은 처음 계약서에 없던 항목들로 가득했습니다. 스페인 측에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세 번째 사진은 최근에 찍은 것입니다. 열차는 여전히 운행 중이지만 정비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정시율은 70%대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술자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인 라시드 카림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30년간 기차를 고쳐왔습니다. 소련 시절 낡은 기차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기를 다 만져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열차 옆에 서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이걸 고쳤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발전인가요?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요. 좋은 기차를 사는 것과 좋은 철도 시스템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벽에 걸린 세 장의 사진을 번갈아 보면서 말이죠. 첫 번째 사진의 기대감, 두 번째 사진의 당황스러움, 세 번째 사진의 체념. 이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고속철도 계약은 단순한 기차 수입이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의 손으로 직접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성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라시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당신이 직접 고칠 수 있는 기차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앞에 나타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정부는 2024년 초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1300km를 잇는 초장거리 고속철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사막과 산지를 넘는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물류의 중심을 바꾸는 국가 전략 사업이었습니다. 예산 규모만 해도 80억 달러,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였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각국의 제안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그리고 중국까지. 심지어 터키와 이탈리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각국 기술진이 프레젠테이션과 열차 모형, 영상 자료들을 들고 제 사무실에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제가 황제라도 된 기분이었죠. 먼저 프랑스였습니다. 알스톰사의 대표단이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그들은 TGV의 최신 모델인 AGV를 소개했습니다. 시속 320km, 진동 없는 고속 주행, 럭셔리한 객실까지.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3시간 만에 주파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하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협의 대상입니다. 계약 후 논의하시죠. 늘 같은 답이 돌아왔어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엔진을 직접 분해해 볼 수 있나요? 그러자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이 있습니다. 대신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봤자 매뉴얼 읽기와 기본적인 점검 방법뿐이었어요. 진짜 핵심 기술은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겨두겠다는 뜻이었죠. 프랑스 팀이 돌아간 후 저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히타치가 연합해서 찾아왔어요. 그들이 가져온 신칸센 자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50년간 단 한 번의 사망사고도 없었다는 안전기록, 99.9%의 정시율, 그리고 지진이 발생해도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까지. 신칸센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일본의 철학이 담긴 시스템입니다. 일본 대표의 말이었어요.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기술자가 기차를 직접 만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역시 대답을 피했습니다. 기술보다는 시스템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중요한 건들 다음 단계에서 논의라는 말뿐이었죠. 심지어 일본 측은 우리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6개월간 교육을 시키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교육 내용을 보니 대부분이 청소와 기본 점검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청소부로 키우려는 건가? 라시드가 분개해서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IC 고속열차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독일식 정밀함을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제안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세부적이었습니다. 각 부품의 수명, 교체 주기, 심지어 볼트 하나하나의 토크 값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역시 핵심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관리하고 당신들은 운영만 하면 됩니다. 독일 대표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복잡한 기술을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면 품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일리는 있는 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또다시 기술 종속국이 되는 길이었거든요. 스페인은 과거 경험을 내세우며 재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탈고 사회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이전 계약의 문제점들을 인정하면서 이번에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지난번 실수를 교훈 삼아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을 들어보니 결국 정비비를 조금 낮춰주고 부품 공급을 빠르게 해주겠다는 정도였어요. 여전히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맺자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는데 그 신뢰라는 게 결국 우리 말만 믿고 따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주겠다고 했습니다. CRH380 고속열차는 물론이고 초기 비용 지원, 현지 공장 건설, 1000명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심지어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을 위한 기숙사까지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중국 대표단장의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건만 놓고 보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기술 교육은 중국에서만 받을 수 있고 부품은 중국 업체에서만 조달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향후 10년간 모든 철도 관련 사업은 중국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었어요. 이건 기술 계약서가 아니라 지배 계약서군요. 우리 법무팀장이 한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인프라와 인재를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완전히 묶어두려는 의도가 뚜렷했어요.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의존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탈리아와 터키도 비슷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알스톰과 비슷한 제안을, 터키는 독일 기술을 라이센스로 들여와서 만든 열차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결국 핵심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걸 사서 쓰세요. 관리는 우리가 해드릴게요. 이 모든 제안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겉보기엔 모두 화려했어요. 각국의 최신 기술, 멋진 디자인, 인상적인 성능 수치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기술자들이 진짜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라시드를 비롯한 우리 기술진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결국 또 똑같은 건가요? 그들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누군가의 기술 뒤에 숨어서 영원히 의존적인 위치에 머문다면 우즈베키스탄은 진정한 철도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차가 아니라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그 무렵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한 팀이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의 기술 대표 윤도현 박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철도 강국들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못했는데 한국이 뭔가 다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윤 박사는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은 모두 정장 차림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왔는데 윤 박사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두꺼운 기술 매뉴얼을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시험 운행 현장에 있었어서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업을 위해 왔지만 이 사람은 정말 기술을 이야기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그가 펼친 첫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남부 테스트 시설에서 모래 폭풍 시뮬레이션 속에서 달리고 있는 열차의 영상이었거든요. 기온은 영상 50도, 강풍은 초속 20m. 그 속에서도 차량은 일정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외부 먼지를 사중 필터로 막고 있었습니다. 이건 홍보용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테스트 과정입니다. 윤 박사가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환경을 미리 연구해서 만든 시험장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나라 기후를 연구하고 있었다니요.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기존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쓰세요 라고 했는데 한국은 우리 환경에 맞춰 미리 준비를 해온 거였어요. 우리가 만든 열차는 속도보다 견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실제 KTX 이음의 중동 및 중앙아시아용 프로토타입입니다. KTX 이음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한국의 고속열차 하면 KTX만 알고 있었는데 이음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있었던 거죠. 윤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 열차는 사막과 고산지대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모델이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보여줬어요.
자율비행 드론을 통해 고가교와 전차선을 점검하는 기술, 실시간으로 궤도 균열을 감지하는 종합검측 장비, 심지어 AI를 활용한 예측 정비 시스템까지. 그건 단순한 열차 제한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함께하자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완성품을 파시던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좀 다릅니다. 윤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도 처음엔 프랑스 기술을 들여왔어요. TGV를 도입해서 KTX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 종속의 쓰라림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오는 게 아니라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보다 더 나은 기술들도 개발했고요. 윤 박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KTX 산천의 경우 원래 프랑스 AGV 기술을 바탕으로 했지만 한국의 산악 지형에 맞춰 대폭 개선했다고 해요. 특히 터널 구간에서의 기압 변화 대응 기술은 프랑스 원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였어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제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술을 그대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이 직접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윤 박사가 우리 엔지니어들과 마주 앉아 직접 구조 도면을 펼치고 설명하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기밀이라며 핵심 부분을 가렸는데 윤 박사는 오히려 더 자세히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 부분 엔진 냉각 시스템인데요. 사막 환경에서는 이렇게 개조하면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설계도에 펜으로 표시까지 해가며 설명했어요.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건 함께 개조할 수 있습니다. 라시드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분해해서 살펴볼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고장 났을 때 우즈베키스탄 기술자가 직접 고쳐야 하는데 구조를 모르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윤 박사의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라시드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간 기차를 고쳐온 그가 그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모든 기술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건가요?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함께 배우자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환경은 한국과 다르니까 저희도 배울 게 많아요.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서로 배우자고 하는 거였어요. 윤 박사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한국에서 완성된 열차를 보내드리되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조 과정을 직접 참관하게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주요 부품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하고 3단계에서는 완전한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열차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목표입니다.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우즈베키스탄도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나라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들 영원히 자신들에게 의존하기를 바랐는데 한국만큼은 우리의 독립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회의가 끝난 후 라시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것 같습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우즈베키스탄의 기술자들이 언젠가는 한국을 넘어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가 오히려 배우러 가겠습니다. 그는 기차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실제로 열어 보여준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요. 우리는 곧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식 협력 양해각서를 제안했고 윤 박사는 기술 이전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년 6월 우즈베키스탄 기술진 40명이 서울로 파견됐고 그중에는 우리 최고의 점검 엔지니어인 아크람 베키예프와 프로그래머 나딘 아바소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한국 측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직접 만든 열차입니다. 나중에 분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보통은 호텔에 짐만 풀고 회의실에서 PPT 보는 게 전부였는데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실물 교육을 시작한 거였어요. 첫날 서울 창동 차량기지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정비고 안에 KTX 이음 실물이 완전히 분해된 채로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엔진부터 좌석,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모든 부품이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부터 이 모든 걸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김철수 차장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아크람은 그 순간 눈물을 글썽였어요. 30년간 기차를 고쳐왔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부품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었거든요. 한국 측 엔지니어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해를 도와주면서 설명했어요. 이 볼트를 풀면 엔진 블록이 분리됩니다. 직접 해보세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우리 기술자들이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크람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하나하나 분해하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 디스크는 왜 이런 모양인가요? 사막에서 모래가 끼면 어떻게 되나요?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도 괜찮은가요? 매번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의 질문을 오히려 고마워한다는 거였어요. 그런 환경적 요소는 저희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네요. 같이 개선해 봅시다. 이틀째 되던 날, 아크람이 브레이크 설계에 대해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막에서 과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래 입자가 마찰면에 끼면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즉석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3시간 후 개선된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냉각 핀을 추가하고 먼지 차단막을 강화하는 방안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도면 옆에 공동 설계자로 병기했습니다. 아크람 베키에프 사막환경 적응 설계 기여자. 그 글씨를 본 순간 아크람은 정말 목이 메었어요. 위원장님, 제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진짜 제가 이 열차를 만드는데 참여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교육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공동 설계자로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편 프로그래머 나디는 열차 내부 통신 시스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소스코드를 완전히 공개해줬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다던 핵심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었어요. 이 알고리즘은 정말 효율적이네요. 하지만 우즈베크어 음성 안내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딘의 질문이었어요. 한국 프로그래머들이 즉석에서 우즈베크어 음성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딘과 함께 코딩을 했어요. 이 부분은 나딘 씨가 직접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나딘은 그날부터 우즈베크어를 섞어가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습니다. 열차 내부 통신 시스템을 분석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가 모두 자동으로 출력되도록 UI를 직접 수정하기 시작했죠. 하루 16시간씩 작업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제 열차에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났거든요. 밤 11시까지 서울 연구소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그녀의 눈빛에 있는 책임감과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3주차에는 한국 전남 광양의 제철소도 방문했습니다. 열차 차체를 만드는 강철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보기 위해서였어요. 포스코 관계자들이 직접 용광로부터 아변까지 전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강철 배합비도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 금속공학 전문가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같은 품질의 강철을 만들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강철 배합비는 철강 회사의 핵심 기밀인데 한국은 그것까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4주차에는 실제 시운전에 참여했습니다. 경부고속선을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이음에 탑승해서 각종 계기를 직접 조작해 볼 수 있었어요. 운전실에서 기관사 옆에 앉아서 브레이크도 잡아보고 가속도 직접 해봤습니다. 무서우시죠? 한국인 기관사가 물었어요. 무섭긴요? 이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아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5주째가 되니 우리 기술자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제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특히 모래바람 대응 기술에서는 우리가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사막의 미세 모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부분에 주로 쌓이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주에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용 열차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개선 사항들이 모두 반영된 도면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이 열차는 한국 것도 우즈베키스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윤 박사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진짜 기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6주간의 한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위원장님, 이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열차라고요. 그 말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종속이 아닌 기술 파트너십, 그 차이를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첫 KTX 이음 편성이 타슈켄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민 수천 명이 역에 모였고 기차는 은빛 궤도를 따라 천천히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량에는 우즈베크어로 우리 손으로 달린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과연 우리가 서울에서 배운 기술이 실제 사막 환경에서 통할까? 혹시 또다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스페인 열차의 악몽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첫 6개월은 시험 운행 기간이었습니다.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구간 200km만 왕복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작은 이상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문제는 에어컨 효율이었어요.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는 완벽했는데 실제 우즈베키스탄 사막에서는 예상보다 20% 정도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사막의 미세먼지가 한국 테스트 환경보다 훨씬 셈이라고 끈적했거든요. 그때 아크람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는 서울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필터 교체 주기를 조정하고 청소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현지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응용한 거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겨울철 저온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일부 전자 부품이 예상보다 빨리 소모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나딘이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추운 날씨에 예열 시간을 자동으로 늘리도록 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단순히 매뉴얼을 외운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했으니까 응용할 수 있었던 거죠. 나딘의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전 구간 개통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1300km, 중간에 14개 역이 있는 거대한 노선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에게 든든한 백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기술력이었죠. 개통을 앞두고 가장 큰 시험대는 카라칼팍스탄 사막 구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라레가 말라버린 지역으로 염분이 섞인 모래바람이 특히 심한 곳이었어요. 기존 철도들이 모두 포기했던 악조건의 땅이었습니다. 2월 중순,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시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 염분 모래바람은 시속 80km로 불어댔어요. 저는 운전실에서 직접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필터 상태 정상, 엔진 온도 안정적, 모든 시스템 녹색 신호입니다. 아크람이 보고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사막을 달린 후에도 열차는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현지 환경에 맞게 개선한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진짜 긴장감은 정식 개통 첫날이었습니다. 사막은 42도를 넘었고 전날 밤부터 강풍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외국 기술진들까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첫 열차가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아크람은 차량 하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고장나도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 말에는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첫 열차가 타슈켄트역을 출발했습니다. 저는 나딘, 아크람과 함께 운전실에 탑승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열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모래바람 속에서도 실내는 조용했고 온도는 안정적이었으며 나딘이 만든 우즈베크어 안내 방송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역은 사마르칸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도시에 곧 도착합니다. 중간중간 정차역에서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쿠스의 예정보다 42초 빨리 도착했을 때 승객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계산된 기술의 결과라는 걸요. 그날 아무도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객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안도감 그리고 조용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정차한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술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열차는 매일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정시율 98.7%, 고장률 0.2%. 세계 어느 고속철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과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기술자들이 매일 아침 당당하게 출근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열차를 우리 손으로 점검하러 갑니다. 라시드의 말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기술적 자존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열차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나라 기술자들에게 우리가 그 기술을 나눠줄 날도 오겠죠. 이제 우즈베키스탄 철도에는 속도보다 깊은 의미가 실려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 서준 파트너, 한국,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준 이름 없는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이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